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라이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이 Y타임스 라이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Y타임스 라이브, 오늘은 곧바로 논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질문이라든지 토론사항이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집권 세력의 유선과 부동산 재앙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대책이랍시고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커녕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관, 청와대 고위급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안정을 장담하면서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그랬죠. 아니면 손해볼 거라 그랬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30여 차례 규제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그 기억 다시 떠올라올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나 올랐습니다. 무려 52%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상승률은 26%입니다. 2배 높은 수치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평균 6억 600만 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은 9억 2천만 원으로 3억 1,4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속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7.5배라고 그럽니다. 이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결국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에 재산권 침해는 아예 사회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심해졌습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춘들의 내 집 마련 플랜은 금수저나 통수저,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나 가능할 뿐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전세금도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재건축 단지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 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보고 집을 비워달라고 그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권이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키면서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 그러더니 오히려 서민을 잡는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안에도 경제까지 최악이라서 중산층은 서민으로, 또 서민은 극빈층으로, 취업준비생은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생활의 최소 기본 조건인 집값마저 저러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현미 장관이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푼 것이 부동산 과열을 낳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 말이죠, 이 집권 세력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서민들은 죽어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는 현실과는 달리 집권 세력은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도 엄청 늘어났고요.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해가지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윽박지르면서
온갖 부동산 규제를 다 하던 이들이 뒷구멍으로는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를 빼고 집을 팔라라고 권고했죠.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다 그렇게 이루어지겠거니 했죠. 왜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지시를 이행한 청와대 참모들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한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스스로 말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 돈벌이가 되는 서울 강남의 집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되니까 청주의 집을 팔려다가 꼼수라고 지적받는 일까지 발생을 했죠.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3년간 11억 3,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일자리 수석은 집이 3채고요. 경제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 다 다주택자입니다. 이게 청와대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비율은 일반 국민의 2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울 강남의 집을 사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들 자신부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의 장관들도 17명 중에서 8명,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3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2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채, 문성혁 해양수사부 장관 2채입니다. 이런 행정부가 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금태섭 전 의원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지침에 따라서 집을 팔았지만 친문은 안 팔고 더 샀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친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 청개구리 같다. 하여튼 더럽게 말을 안 듣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 그 말이 빈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기숙 교수는 이를 가리켜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신자에 놀랐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까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코미디 같은 일은요,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43명이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전에 뭐 했습니까? 노노 2주택 국민운동, 노노 그러면서 했잖아요. 운동했잖아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다 이 대국민 사기 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 공약을 밀어붙인 장본인이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무려 집을 3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매각한다고 신용을 냈는데요. 매각한 게 아니고 장남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증여라는 꼼수를 통해서 보유주택 숫자를 줄인 겁니다. 그런 그가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안에 2주택 이상 보유를 하면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도 지키지 않으면서 소속 의원들에게는 다주택 매각을 강제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노영민이 있다면 민주당에 윤호중이 있다라는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코미디죠. 그것도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폐악적 코미디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댓글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지경수님이 뭉치는 힘은 지상 최고이고 벌리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고 거꾸로 갑니다 그랬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찬님이 정권을 잡았으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잘하는 게 없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약속했던 것들 30개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이루어졌죠. 그 하나 이루어진 게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 하나 딱 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으로 상당히 쏠쏠한 돈 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국회의 대표죠.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가 지난 4년간 2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자, 4년간에 23억 원이라 굉장히 쏠쏠하죠. 웬만한 기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재산 증식 방법 아닙니까? 이런 돈 맛을 안 이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요? 또 그렇게도 잘난 척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은 또 어떻습니까? 강남 서초 마포에 주택 3채를 보유했는데요. 신고 가격이 76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실제 가격은 100억대 가까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요, 정말 의혹이 있는 건 뭐냐면 김홍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직 중이던 2002년에 이 36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업도 없었던 김홍걸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고요? 이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집권 세력의 무능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비난하면서 뒤로는 다주택 보유에 집착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 위선과 가증함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왜곡된 인식, 반시장적 대책 때문입니다. 이런 무능한 집권 세력 때문에 부작용이 증폭된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땜질 처방하고 또 시장을 윽박지른 일을 무려 21번이나 해온 겁니다. 무슨 날강도들이 하는 짓 같습니다. 이렇게 무능과 위선의 결과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2030 세대는 이생집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 그래서 이생집망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합니다. 집 없는 40대 가장은 가장 큰 소원이던 내 집 마련을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치솟는 전세 월세 가격에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겨우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60대는 집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벌금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세금 앞에서 이제는 빚을 내서 세금을 낼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앞으로 집 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전세 살라는 국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현금을 몇 억씩이나 손에 쥐고 있는 부자들 말고는 집 살 생각조차도 말고 그동안 전세 살던 사람들 집 살 꿈도 꾸지 말고 계속 전세 살아라 하는 거죠. 또 전세 살면 그렇게 전세를 살던 사람도 크게 늘려갈 생각하지 말고 갈수록 평수를 줄여가지고 조그만 데로 옮겨 살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댓글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겠네요. 최자유라는 님이 속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우선 부동산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일렬중대로 딱 서가지고 착착착 움직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이죠. 얼마나 대통령이 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이런 소제목 글에서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 대통령 측근이 제 얘기를 듣더니 대통령 협상, 이게 이제 조기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대통령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서 책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이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정책과 함께 가야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가지고 전세 대란을 가져온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폭락 사례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쿄 신도시 건설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얼마 후에 신도시는 공동화됐고요.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조기숙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자신감만 넘쳐나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현실로 그 성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BHA란 님이 국회에 박병석이 있다면 청와대에는 노영민이 있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님은 머리가 안 좋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고집만 부리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집권한 지가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잘못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21번이나 했으면, 21번이나 정책을 펴냈으면 이제는 뭔가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박근혜 정권 이야기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여간 이 정권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남의 탓입니다. 다 국민 탓이고요. 다 국회 탓이고요. 전 정권 탓이고요.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하죠. 여기에다가 부동산 실무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사실 이 부동산에 관한 한 문외한입니다. 그런 자를 장관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역으로 좌파적 가치관만 부동산 시장에 강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탈이 난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택 수요자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 짓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정책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 건설 자체가 현 정부의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 집을 짓는 거하고 정부의 가치관하고 무슨 이 연동성이 있는, 연관성이 있느냐 설명을 드리죠. 문재인 정부는요, 원래 토목경제 자체를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SOC 건설 요청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다리 놓는 것도
심지어 주택 건설조차도 금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SOC 건설이 경기 부양에 필수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관한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자체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관이 그렇죠. 재벌은 나쁜 집단, 적폐청산 대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부자를 죄인 취급하는 좌파적 시각에서부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정부 주택의 주택 정책의 기본이 뭡니까? 무주택 서민과 젊은 층 같은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투기꾼처럼 대합니다. 특히 정부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지고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 100%는 단지 주택의 숫자로 그런 겁니다. 실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고 좋은 집, 더 좋은 입지 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 실태조사,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응답자가 84%입니다. 몇 퍼센트냐고요? 84%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을 안 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죠. 자가 보유율,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아직도 61%입니다. 이런 사회 심리 지표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최자유 님이 세금 폭탄으로 혼수 상태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Y타임스 논평을 통해서 또 정세 분석을 통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정권이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이현조님, 아침부터 춘 선생님 논평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당 하는 짓거리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스트레스 저도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논평 쓸 때마다 저는 원래 남을 이렇게 나쁘게 하고 나쁜 말하고 공격하고 이거 잘 못합니다. 천성이 좀 그런데 요즘에 이게 워낙 그런 말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속도 열불이 나고요. 제가 요즘 성격이 좀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평 쓸 거리를 많이 만들어준 정부가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좋은 논평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불행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부를 칭찬한 논평을 좀 많이 쓰고 싶습니다. 아, 잘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이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느냐? 잘한다. 이런 논평 좀 쓰고 있는데, 그런 논평을 쓸 거리 좀 우리한테 이렇게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옥님, 돈 없는 자는 평생 내 집 없이 살아야 합니까? 돈 없는 서민들만 불쌍한 꼴입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돈 많고 재벌, 아버지 잘 둔 자식들, 그래서 현금을 수억씩 그냥 딱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집 사라는 거죠. 아니, 이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서민들이 집 사는 참 사다리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일단 전세 끼고 집을 샀다가 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전세를 이제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이제 25평에서 30평 정도 늘리고, 여러분 그렇게 집을 늘려가는 재미,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이 재미입니까? 이 즐거움입니까? 근데 그걸 지금 다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평생 전세 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 30평 사는 사람 25평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은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집 늘리고, 권력과 관계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자,
제노피라는 분이 윤회는 교육을 모르고 김현미는 부동산을 모르고, 그렇죠? 민주당이 민주가 없고요, 정의당이 정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책을 펼치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걸맞는 정책을 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기본 원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습니다. 이거 분명한 재산권 침해죠.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엄청난 권세인 양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집을 우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20 넘고 30년 됐으니까 헐었으니까 새로 짓자 합의해서 지으면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 서울시 다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펼치니까 서울 강남의 집값은 물론이고 이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 지을 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를 5층짜리 아파트를 15층, 20층, 고층을 만들어서 수요를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집을 못 짓게 하겠다는 거죠. 왜요? 토목은 우리 이 정부의 정책상과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야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도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빨이 요즘 먹히질 않습니다. 그 지시가 어디까지 먹힐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아마도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 아마 그 기존은 그대로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죠. 아무 소용이 없죠. 지난 15년간 거의 2배 수준으로 오른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뉴욕과 시드니, 스톡홀름 같은 그런 도시들 경우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의 핵심 정책이 뭐냐?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값도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추세하고는 다르게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 좌파적 경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겁니다. 박찬님이 경제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피고 있으니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주택자 이런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즉각 부동산 5법, 부동산 5가지 법 처리에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세금으로 때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정책들을 또 대통령이 세금으로 때리겠다. 지금 국민들한테 이것 퍼주기 저것 퍼주기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또 세금 올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쓰겠다. 이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절대 다수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죠. 줄이게 되죠.
그럼 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다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또 전셋값도 집값이 올라가면 전셋값도 올라가는 거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다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샘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그 후 1가구 2주택 취득 금지, 이사할 경우만 조건부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세를 물지 않게 해줘도 팔지 않으면 2주택 이상은 공시지가로 몰수하라 그랬는데요. 하여간 저도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집값이 왜 상승을 합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 때문입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제발 좀 들으세요. 투기 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결기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거죠. 물론 이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투기 세력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디 주택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투기 세력이라는 빈대를 잡자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초가상간을 태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 내 집 한 채가 급한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손을 떼야 됩니다. 모르면, 무식하면, 알지도 못하면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지. 괜히 손을 대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들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부릅뜬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추북일님 평론은 진정성이 느껴지고 믿음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노피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은 시청자분들이 와이타임스 유튜브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꼭 그렇게 많이 주위에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저희 와이타임스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 와이타임스 유튜브가 완전 이 구글 유튜브의 주목 대상인가 봅니다. 뭐 올렸다 그러면 다 노딱 붙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상 노딱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을 못 갖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재정 상황도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와이타임스 라이브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비건이 한국에 와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비건이 한국에 왔다는 게 왜 노딱 붙을 상황이 됩니까? 아니, 김홍걸이 재산이 어떻다 저렇다 말을 했는데 왜 그게 노딱 붙을 상황입니까? 아니, 김정은이 이렇게 원산 어디 갔다 이거 잘못 설명한 거다 뭐 그랬는데 김정은 동정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노딱 붙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비난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쳤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아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아니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중국의 샨샤 때문에 재난이 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왜 그게 노딱이 붙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우리 와이타임스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유튜브 많이 볼 수 있도록 주위에 홍보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유튜브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기 독자라는 개념에서 한 달에 몇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들 와이타임스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과감입니다. 21번이나 해놓고 이제 뭐 이게 실패다,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제는 실패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6일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 그러면서 국회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의 파국의 원인이 입법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지 않아서 생긴 것처럼 국회 탓을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잘 정리되고 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날, 먼 기간도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이죠.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 그랬느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골 농지, 요즘 뭐 농지들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값이 내렸겠죠.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고 뭐 또 진짜 적용해야 될 수치들 빼고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왔겠죠. 또 그런 수치를 대통령 보기 좋으라고 통계청이 또 보고를 했겠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요, 대통령은 작년 12.16,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해답을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것인지 뭐 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가 간단히 정리 좀 해볼까요? 다름 아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첫 번째로 단행한 부동산 정책, 그 파리 대책인데요. 2017년에 내놨죠. 그때부터 지금 거의 이제 3년 됐는데, 그때 국민들한테 홍보했던 발언하고 지금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 시간 줬으니까 다주택자는 집 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3년 지난 지금 다주택자는 오히려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그때 그랬어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사는 집이 아닌 것은 좀 파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김장관 발표 후에 1년 뒤 10채 이상 다주택을 가진 사람의 숫자 3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장이 전혀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집을 더 사야지, 더 소유해야지 돈을 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정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손해본 거죠. 특별히 세입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준 것이 이런 역효과를 낳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을 쉽게 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맞벌이 가구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청약을 하기 쉽게 하겠다 그랬는데요.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간 청약은 가점제하고 추첨제를 섞어서 운영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시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 젊은 층한테 유리한 추첨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20대 30대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으로는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여기서 세 번째 발언 들어가기 전에 댓글 하나 보죠. 다익과 골리아님이 집값 때문에 국민들 분노하고 있다. 불법 선거로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 이중적인 모습 드러나니까 이런저런 거 잠재기 위한 것인지 100만 원씩 줘가며 돈 쓰라고 식당, 카페, 나이트 활성화시키면서 코로나 핑계로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또 교회만 때려잡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뭐 이제 소규모 모임 이런 거 하면 뭐 벌금 문다고 그런다면서 벌금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요, 제가 요즘에 몇 군데 좀 돌아다니 보니까 식당들 바글바글 하거든요. 거기 마스크 하나도 안 써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더 근본적인 문제 합시다. 이야기합시다. 지하철 타면 출근 시간 얼마나 그 10,000원입니까? 버스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 마스크 다 쓰죠. 교회에서도 소그룹 하면 다 마스크 써요. 그런데 왜 교회 소그룹 하는 거, 그것도 벌금까지 때린다고 국민들 윽박 지릅니까? 이건 말 됩니까? 참 호민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뭐냐면 나라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 생각이죠. 이게 좌파적 생각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국가가 하면 뭐예요? 국민은 따라야 됩니다.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시하면 인민은 뭐예요? 따라야 된다. 그거 아닌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북한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짱기벌레 감별사라는 분이, 짱기벌레가 무슨 벌레입니까? 하여간 2주택 이상자 중 2주택 이상자를 중과세 때리면 집값이 잡힌다. 서울만 해도 100% 넘는다.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 박찬님, 임대주택자에게 10년간 세금 혜택 준다 그래서 못 팔게 하고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자, 세 번째 발언, 김현미의 세 번째 발언, 임대업자의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전면 백지화를 했죠.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까지 했었습니다. 이거 외국 사례를 보면서 그런 거죠. 이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 급증과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전면 폐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책의 대혼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언, 파리 대책으로 집값 안정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폭등했죠.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대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약속을 한 지 3년, 무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을 잡기는커녕 이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마무리 부분에서 뭐라 그랬느냐,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소개됐지만 이 역시 한마디로 뻥이었습니다. 뻥이었습니다. 이기대형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뭐든지 남 탓이고 조금이라도 생색 낼 일은 자기가 했네요. 그러면서 아니면 전 정부 탓을 아직도 하고 있죠. 전형적인 사회주의 의식구조를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 게 아니라 심지어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수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할 정도입니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경실련에 의해서 참여연대가 6일날 땜질식 규제로 주택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과세 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 이런 기존 기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22번째 대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할 겁니까? 여기에 집권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입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의 양도세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게 뻔합니다. 집장만 하는데 꼭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정부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국민들을, 아니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찌 집 없는 서민들만 문제겠습니까? 집을 가진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집값 폭등을 엉뚱하게 세금 폭탄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양도세 2배 올리고 취득세 3배 올리고 종부세 9배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면서 집값 잡겠다고 파리채만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 님이 국민이 주인인데 지네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 시진핑과 김정은을 따라가려고 보내 그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미벨이 내년에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뭐 하여간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아마 내년 여름쯤 되면 엄청난 전국에 폭풍이 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조 님이 정책 하나씩 나올 때마다 비웃기라 하던 집값은 오히려 점점점 뭐요? 당연히 점프하겠죠.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킬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예 정부가 부동산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대한 정책 실패를 가져온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김현미 장관은 물론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새 시정을 좀 짜야 됩니다.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이와 함께 청와대도 부동산 문제에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들의 무능도 모르고 그대로 거대 여당의 힘으로 질주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만 재앙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권도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파워워크라는 분이 백성들 피 빨아먹는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제노피라는 분이 핑계대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게 코로나 때문에 악화된 게 아니죠.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올 봄이면 IMF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제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핑계를 다 이제 코로나로 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 대고 국가 부채 막 몇십조 늘려가면서 이제 뭐 지금 문제 있는 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가 부채 누가 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까? 지금 30대, 40대들, 문재인 정권 그렇게 좋아하는 30대, 40대들이 다 빚 갚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공돈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재익 님이 문재인 딸은 요새 뭐 하는지 방송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하여간 뉴스 잡히는 대로 여러분께 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뭐 태국에서 잘 놀고 있겠죠.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나다님이 국민이나 생각 않고 멍충이, 그러니까 멍꾸리, 돼지 꿀꿀이라고, 멍청한 돼지 꿀꿀이를 멍꾸리로 그럽니까? 이렇게 멍꾸리로 생각하니까 방송으로 말하기 어려운 뭐 욕설을 좀 쓰셨네요. 하여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는가 본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석은 어중이 떠중이, 뭐 국회의원 뭐 깜도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 써서 이제 자기 당으로 보냈고, 177석에서 국회의장 탈당했고 176석인데 공개적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176석이면 못할 게 없으니까 야당도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FGK라는 분이 자기들 무제한 정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 폭탄 때리고 사유재산 침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WS 발로님이 그랬습니다. 금수저가 잘못된 거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하여간 자기들 잘못한 거, 대통령이 금수가 잘못된 거, 금수, 그러니까 하기야 짐승들이 뭐 잘못한 거 사과하는 거 본 적 없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Y타임스 라이브가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동시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보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 두 번째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계속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7월 6일에 Y타임스 라이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7월 13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